까지 기초를 세우시고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큰 원동력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정서에 대한 묵념을 잠깐 올린 다음에 오늘의 구국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6.25) 남침연구 시작해서 크고 작은 안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안보가 위태롭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국민 인지를 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한 안보 위기가 닥쳤는데도 여러 어르신 같은 이러한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어르신들 또 우리 인사들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은 이걸 안보 위기로 생각을 안 씁니다. 바로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상황인데 이걸 평화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내가 좀 건강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 결말이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럼 이러한 안보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소위 탄핵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란 그런 것이 문정부의 출범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역할을 했지만은 문정부 출범 후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참모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게 과거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또 사회주의 혁명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 중에서 이 대북 정책이 북한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뀌는데 북한의 우호적인 것도 좋은데 헌법적 가치를 고수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고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과거 햇볕 정책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북한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기 정책을 펼쳐요. 그 다음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북한을 비유맞추는 정책을 펼치죠. 이게 햇볕 정책의 3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대북 퍼주기. 이 4개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3단계에다 하나가 단계가 있어요. 북한 받들어 모시기 정책. 북한을 비유맞추는 상태에서 더 뛰어나서 이제 김정은을 갖다 받들어 보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한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올 1월 1일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주장했는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갑자기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비밀 접촉이 시작돼가지고 1월 1일 날 신년사를 기점으로 니들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펼쳐라. 우리는 받겠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밑에서 연출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증언을 하지 않는 한 나이라는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지만 일단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이 판문점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평양선언이 나왔는데 이 과정은 뭐냐면은 북한의 본질적인 전략이 변한 게 아니라 전략의 하위 단계인 부분적인 일시적인 전술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변화와 전적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북한이 대남 제쳤을 때는 이게 전략적 차원의 변화인지 아니면 전적 차원의 변화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1년의 이 과정은 전술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 변화를 문재인 정부와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본질이 변한 것처럼 본적 변화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자꾸 남북관계 시작되지만 우리 내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4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러 축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첫째는 뭐냐? 주한미군입니다.
이 주한미군은 한미 군사동맹, 한미동맹의 강력한 상징이고 그동안 이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강력한 디터런스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자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또 유엔사의 유상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이 안보 촉 중에 두 번째가 대한민국 국군인데 이 안보 무장력인데 이 군을 와해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국방개혁 2030 같은 정책을 보면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 장성들 자리를 준다. 부대를 재편한다. 뭐 정보과학군을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사기를 먹고 사는 게 이 군이라는 집단인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의 이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평양 공동선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비무장지대 몇 킬로 밖에서는 군사 정찰도 안 한다, 훈련도 안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꼭 북한만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 대항한 안보 무장력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노릴 때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군입니다. 북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가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안 하면 제3의 제4의 적군이나 또 어떤 테러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노릴 때는 훈련되지 않는 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 눈과 귀와 이 팔다리를 다 묶는 이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 소위 남북 군사군 합의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 안팎으로 그 다음에 군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이런 데 국군 기무사령부라든지 정보사령부 이러한 군의 정보 안보 수사부서가 적폐 논란에 벌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력화가 됐어요. 누가 군내 간첩을 잡고 누가 방첩兵을 잡느냐? 국군 기무사령부라는 부대인데 이걸 해체시켜가지고 노련한 이러한 기무 요원들을 다 배출시켜버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안보 수사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세 번째 축은 국정원, 그 다음에 경찰의 보안,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또 검찰, 공안 이러한 부사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탈시키는 세력을 제어해가지고 체제를 보유하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체제 보유 장치인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에 간첩 잡는 안보수사기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저희 자유민정원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심재철 의원이랑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갖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법안 통과 절대 시키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미 무력화가 되어버렸어요. 2018년 들어서 국정원에서 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간첩 한 명도 안 잡았습니다. 경찰하고 다 포함해서 8명 잡았어요. 8명. 간첩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전혀 같으면 엄청난 숫자를 잡는데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두 번째, 자, 국정원에 간첩 잡는 기능을 경찰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간첩 잡는 기능을 하는 보안경찰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도리어 보안경찰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럼 국정원은 이미 대공수사권이 무력화되어 있고 그 공백을 경찰이 메꿔야 되는데 경찰의 보안경찰은 또 줄인단 말이에요.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고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경찰 지휘부들, 제가 경찰청 출신이지만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와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3대,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검찰의 공안부. 검찰 공안부가 간첩 잡고 대한민국 안보를 유틸하게 하는 세력을 잡으라는 게 공안부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폐 수사를 공안부가 하고 있어요.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전직 국정원장 다 구속시키고, 이걸 어디서 수사하느냐? 형사부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간첩 잡아야 할 공안부가 적폐 청산을 한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 잡아넣는 수사하는 쪽으로 전락해버리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국민의 안보의식입니다. 자,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는 4대 축이 주한미군,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안보 수사기관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북한의 여한 위협에도 우리가 버텼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느 정도 됐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난번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KBS가 했어요. 김정은이를 신뢰할 만하다. 78% 나왔어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 전체 중에서 70% 넘는 8% 달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안보위기가 안보의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위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또 이해란 박사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제가 넘기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합니다. 지금 평화 하는데요. 지금 이 전쟁이냐 평화냐. 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막 이를 악물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쟁을 끝내겠다는 이 내용은 우리 국민들한테 맥혀 들어갑니다.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다. 따라서 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종전 상태를 바로 이제 휴전 끝내고 평화 체제로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제가 최근에 글을 썼어요. 종전선언은 전쟁선언이다. 전쟁을 끝나겠다는 왜 북한의 이 종전선언에는 안에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뜨리는 그런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가 미국까지 합쳐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정은이 이런 말 했어요. 대북 특사한테 야, 종전선언을 한다고 주한미군이나 유엔 사령부 이 유상에 별 문제가 없다. 걱정 말고 종전선언을 하자.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국내에 대대적으로 보였는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자, 일단 종전선언이 되잖아요. 남북한 미국이 합세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정말 북한 김정은이는 입 딱 닫고 있어요. 뭐 주한미군 나가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국내 종북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섭니다 이제. 아니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는데 외국군이 웬 말이냐? 주한미군 나가라 말이야. 또 유엔사는 왜 군사분계선을 틀어갖고 있는 거야? 유엔사 나가 이제 우리 민족끼리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왜 있지? 아니 남북한이 같은 나라고 같은 이제 민족이고 하는데 왜 북한 찬양한다고 같은 나라인데 북한 찬양한다고 왜 국가보안법이 왜 규제를 하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문제,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등이 제기됩니다. 김정은 입 닫고 있어도 국내 내부에서 나와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겠습니까? 해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보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한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도 찬성입니다. 남북한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좀 이따 질문 받고 답을 올리려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절대로 비핵화가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죽어야지 비핵화가 돼요.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비핵화가 안 돼요. 따라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이 3대 포갑 정권을 갖다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발려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체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위기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 문제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왔을 때 유엔에 있는 북한 인권재단을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북한 인권만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한의 인권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처참하죠.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그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말 별 죄도 없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특별한 죄도 아닌데 그 처벌당하고 고문당하고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부탁드린 말씀은 한국의 인권 위기를 얘기하라 그래서 참으로 이게 거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70년 동안이나 유지해 왔는데 이 7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위기를 말해야 되는 이 입장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인권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분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이권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 자기들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해 주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참혹하게 짓밟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가 있으면 김정은이보다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하고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희희낙낙거리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온갖 대변인을 다 하면서 자기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자범으로 취급을 해서 사람의 그 정신적인 그 모욕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인권 침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현상이 있지만 지금 총리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거야말로 언론 탄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사드 배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기파 때문에 뭐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런 거짓말을 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강옥병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짓말들은 다 어디에다 감춰놓고 저희들이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을 재갈 물리려고 구글에 찾아가서 그 영상물들을 내리라고 그러고 막 강제로 그거를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라고 밀어붙이고 사소한 명예훼손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거보다 더 인권 침해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반체제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들고 대한민국 이 체제를 전복시켜서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다 무죄로 되고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적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아주 야비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 없는 이 조그만한 이런 사생활의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무슨 횡령범이니 무슨 성추행범이니 이런 걸로 몰아서 감옥에 잡아놓고 지금 그 죄도 없는데 막 이 언론을 통해서 난도질을 하고 이것보다 더 인권 침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서 다 뒷조사를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앞장서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뉴스타파가 앞장서면 그 뒤에 이 뭐 한겨레나 MBC가 따라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소한 거를 긁어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공론화를 시켜서 범죄자를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애수기노 운동이 갑자기 가짜뉴스 공장이 돼버렸어요. 그분들이 저도 거기 많이 가봤지만
저는 정말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자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 무조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딱지를 씌워가지고 한겨레가 지금 집중 난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은 보호해주고 동성애가 분명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그게 인간 사회 이 사회 문화를 이 파탄시키는 이 나쁜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폭력으로 반대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로 반대했는데 여기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게 탄압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을 탄압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 인권 침해 사례는 정말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찬주 대장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이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서 178만 원어치 밥 얻어먹은 거를 횡령범으로 몰았어요. 공관병 갑질이라고 내용도 없는 거를 부풀려서 이분을 일단 잡아가고 뇌죄를 알리렸다. 이 조선지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뇌죄를 네가 말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끌어다가 이렇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분들을 정치적으로 살인하고 이분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북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는 공산 식민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자기네 그 로얄 패밀리, 자기네 충성 세력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러. 그런데 자기네에게 충성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치범으로 감옥에 끌어갑니다. 온 가족을 끌어갑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때 월남한 것 때문에 그게 제 죄입니까? 저희는 저녁 먹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개인들의 사적 재산권을 아주 엄중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권 침해죠.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립학교 유치원을 지금 아주 적폐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립학교 유치원들을 다 국공립 그 유치원으로 국유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저는 전초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지금 가혹하게 물리고 있는데 이것도 인권 침해의 하나입니다.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면 경영자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무조건 돈을 이만큼씩 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인권 침해죠. 지금 그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서여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골격인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을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위반하고 있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공산국가를 세우려고 지금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게 또 뭐냐면 문재인은 계속 지지율만 얘기합니다. 지지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입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지지율만 떠들면 그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멀리 미국 땅에 와서 말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자유를 헌법에서 지우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노예가 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죠. 저는 서울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충정로 앞에 서울문화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환영 김정은 국방위원장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충주시청인가요? 거기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그런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손잡고 희낙낙거리는 그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의 형을 백주대낮에 외국의 공항에서 독살시킨 살인자입니다. 자기 가족만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을 날마다 자국대 나면 처형하고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에게 무슨 미련을 걸고 그런 자하고는 희낙낙거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하늘이 무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사악한 자에게 우리의 운명을 성들이채 맡기게 했는지 저는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인권조차도 이젠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정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말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말 그 명심해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얘기 마칩니다.